여기 주제 보이죠? 여행자와 피식민자의 시선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백석의 기행시 그리고 임화의 제국 체험이 담긴 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바다에 대한 당시 문인들의 시선, 인식 이런 걸 살펴봤고요. 이용학의 시를 보면서 어떤 그 시골 표상 혹은 지방 표상과 도시 표상,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났다가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이렇게 살펴봤죠. 제가 오늘 집을 나섰는데 단풍이 막 들어있더라고요. 빨갛게 들어있고 바닥에도 낙엽이 막 떨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용학 씨를 해서 그런지 천리 단풍이 불탔을 텐데 이런 구절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어느 시에 나오는 구절인지 기억나죠? 안 나요? 나는데 답을 안 하는 거겠죠? 전라도 가시네에 나왔었던 구절이잖아요. 자, 천리 단풍이 이렇게 울긋불긋 불탔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륙 지방으로 가볼 건데요. 자, 백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강의 초반에 한 적이 있었는데 백석은 평안북도 정주 출신입니다. 저기 북쪽 끝쯤에 있는 평안도 정주에서 출생했고요. 여기 1929년에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영어사범과를 입학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간 그런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석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거의 6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가장 못하는 것이 조선어였다, 한국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특히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감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똑하니까 당시에 조선일보사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그러니까 졸업할 때도 당시에 동급생들이 다 백석이 1등, 우등으로 졸업할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2등으로 졸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백석이 아니어서 다들 의아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일본인 학생이 1등을 한 걸로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귀국한 후에는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시집 사슴을 1936년에 출간을 했고요. 한 군데 있지 못하고 이게 뭐 백석이 역마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환경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함흥에 있는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의 영어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한간에 떠도는 백석의 사진들이 있거든요. 영어 선생님 사진이 있어요. 당시 뭐 뒤에 영어 필기도 되어 있고 그 사진이 바로 이제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시절에 찍었던 그런 사진으로 알려져 있고 다시 38년에 조선일보 복직한 후에 또 40년에 만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아서 신의주를 통해서 귀국하고 평양북도 정주로 귀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분단을 맞아서 이제 남한 쪽으로는 영영 오지 못했죠. 이게 바로 이제 백석의 간략한 생애가 되겠습니다. 자, 백석이 아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거주지 중심으로만 봤을 때, 거주지 기준으로만 봤을 때 대략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지도에서 한번 보면, 자, 태어난 정주에서 일본 도쿄로 가서 유학을 하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오고 경성에서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 시절을 보내고 또 다시 경성으로 와서 복직을 하고
이제 만주로 가고, 만주 요 일대라는 겁니다. 정확히 장춘으로 갔다기보다 요 일대로 갔다가 다시 또 귀국을 하는데 신의주를 통해서 귀국을 하고 고향인 정주로 가고, 요게 바로 이제 백석이 거주지를 옮겨 다녔던 동선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행지는 뺀 거예요. 여행이나 기행을 했던 곳은 뺀 거고 대략 거주지만 옮겼다. 이런 동선을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이 수업 내내 얘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 생애 내내 품고 산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들게 만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는 시간에 대한 인식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항상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확인하고자 하는 여정들이 이 유랑, 방랑, 기행 이런 여정 속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랑의 기질 이런 것들이 사실 백석의 시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백석이 기행시를 많이 썼다. 이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기행시로 백석의 시를 분류할 때 대체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함주시초, 서행시초, 남행시초 이렇게 기행시를 분류를 해요. 함주시초부터 보면 함주시초는 관북지역을 기행한 기행시입니다. 백석이 함주시초라는 이름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함주 지방을 여행하면서 쓴 시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함주시 시리즈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함주시초 즉 관북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관북지역 기행시 더하기 아까 만주에도 백석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주시편, 함주시초와 만주시편을 포함해서 우리가 광범위하게는 북방시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쓴 기행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또 서행시초를 봅니다. 서행시초는 지금의 남한 기준 서쪽이 아니라 북한 기준 서쪽이에요. 그래서 관서지역 기행시를 서행시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남행시초가 있습니다. 이 남행시초에는 경남 지역 기행시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었을 때 썼던 그런 일본 기행시를 포함해서 대략 이렇게 백석시의 기행시를 우리가 분류하고는 합니다. 이걸 지도상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 아까 관북지역 이쪽 부분이 바로 이제 함주시초의 배경이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관서시 지역을 배경으로 쓴 것이 서행시초, 관서에 할 때 서행시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남행시초는 주로 이제 영남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쓴 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AIC와 하면서 보았을 북관이라는 시입니다. 북관. 자, 북관은 어디냐? 함경도 지역을 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북관이라는 시는 사실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을 북관이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즉 백석은 음식시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음식을 시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백석의 음식시만 다루는 그런 연구서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백석의 방법입니다. 어느 지역에 대한 인식을 뭘로 하느냐? 그 지역의 음식으로 해요. 또 백석이 고향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패턴들이 시에 나타납니다. 이 북관도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함경도인 북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명태 창난젓에, 창난젓 여러분 알죠? 명태 내장으로 만든 젓갈에 고추 무거리, 고추 무거리는 어떤
고추 뭐 씨나 이런 고추를 빻은 것 정도 됩니다. 고춧가루하고 약간 비슷한데 더 거친 거죠. 고추 무거리에 막 칼질한 무를 비벼 익힌 것. 그러니까 이걸 발효시킨 음식. 이게 비슷한 것이 바로 이런 지금 경상북도 쪽, 강원도 쪽에서 많이 먹는 뭐라 그러죠? 식혜. 가자미 식혜, 명태 식혜. 그런 음식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가자미 식혜의 사진입니다. 이 음식을 이라고 해놓고 반복해요. 이 투박한 붓간을. 그러니까 이 투박한 붓간이 뭐냐면 바로 이 음식인 거예요. 이 붓관이라는 고장은 이 음식과 동일시되어 있어요. 이 붓관을, 이 음식을 한없이 끼밀고 있는 라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백석 시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시어 풀이를 밑에다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끼고서 느끼고 있노라면 어떻게 되느냐? 쓸쓸하니 무릎은 꿇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음식과 동일시된 이 지방을 내가 이렇게 계속 끼고 있노라면 쓸쓸한 감정 그리고 뭔가 숙연한 감정이 몰려오는 거죠. 이 백석, 이 화자에게. 왜 그러냐? 이게 되게 투박하고 젓갈이라는 음식은 오랜 세월, 시간이 여기에 녹아 있잖아요. 시간이 빚은 음식 예술인데 그런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로 어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 속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 속에서 뭘 느끼냐? 시큼하고 배척하고 퀴퀴한 이 젓갈을 묘사하는 이 냄새 속에 무엇을 맡게 되느냐? 그냥 과거도 그냥 과거가 아니라 먼 과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느스키 여진의 살냄새를 맡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북관 지역, 함경도 지역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트랜스 로컬 현상들이 발생했겠죠.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그 좀비 나오는 그 드라마 뭐죠? 김은희 작가가 쓴 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좀비 나오는 거. 킹덤. 킹덤에 보면 전지현이 어느 민족으로 나와요? 우리나라 민족 아니잖아요. 어디로? 여진으로 나와요, 여진. 그 전지현도 그렇고 왜 그 전지현의 부모나 그 동네 사람들이 좀비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머, 좀비 정말 리얼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트랜스 로컬리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도저도 안 되는 이 민족으로도 저 민족으로도 이 국가로도 저 국가로도 편입되지 않는 붕 떠버린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존재성이 바로 좀비라고 하는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그들의 존재성으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도. 우리 한국이라고 그냥 할게요. 한국으로 편입되고 싶어서 협조하고 모든 걸 다 바쳤지만 결국은 배척당하죠. 그들이 결국은 왜 좀비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러한 부유하는 존재성 때문에 좀비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전지현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분노,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거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배제된 삶들. 이 여진은 그런 어떤 경계에 서 있었던 사람들,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배척되었던 사람들의 존재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시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석은 이 음식을 통해서 이 젓갈 음식을 통해서 결국은 여진의 살냄새까지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떠올린다 이 수준을 넘는 거죠. 왜 이 여진을 떠올렸을 때 왜 쓸쓸하고 왜 무릎이 꿇어지는가? 결국은 그들과 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젊은 청년 백석은 비슷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남을 바라볼 때 동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쓸하고 무릎이 꿇어지고 또 이 음식을 바로 삼키지 못하고 한없이 끼밀고 있게 되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맛을 묘사하면서 얼큰하고 비릿하고 구릿한 이 맛 속에선 까마득히 저 멀리 신라 백성의 향수도 맛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라는 저기 경상남도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북방에서 함경도에서 이 화자는 신라 백성의 향수까지 맛보게 돼요. 저기 남쪽에 원래 신라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신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북관까지 온 사람들이죠. 그 경계까지, 한반도의 경계까지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 쓸쓸하고 또 무릎이 꿇어지는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단순하게 보면 그냥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고 어떤 이 음식 속에서 민족 의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이렇게 읽으면 이 시를 반밖에 못 읽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북관을 통해서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오늘 보는 시들은 각각 백석의 기행시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들을 좀 뽑아온 겁니다. 기행시뿐만이 아니라 백석은 시 전반에 걸쳐서 어떤 기행시적인 성격을 가진 시들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기행시로 분류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방랑자적인 그런 측면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행시초 중에 팔원이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팔원도 역시 지역의 명칭입니다. 아까 북관이 그랬듯이 이 백석은 음식도 그렇고 어떠한 사람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 지역을 인식하는 그러한 성향을 시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팔원은 음식이 아니라 어떤 장면과 사람으로 이 지역 자체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목으로 쓰지 않고 지역명을 아예 제목으로 쓰잖아요. 백석에게는 이러한 경험, 이 사람들이 바로 팔원이라는 지역과 등치되고 있는 거죠. 팔원이 어디냐? 여기 보면 이쪽쯤이 이제 팔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어서 지도를 찾아본 건데 이쪽쯤이 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팔원을 인식하는 게 어떠한 장면,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가가 나오죠. 차디찬 아침. 근데 묘향산행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애 하나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계집애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아주 진한 초록색 새 저고리를 입었어요. 근데 저고리는 새 저고리를 입었는데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터졌어요. 이 손이 텄다는 거는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도 이 물을 많이 쓰고 노동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리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손등이 몹시도 터져 있는 상태고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성으로 간다고 해요.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자성이에요. 여기가 팔원이면 여기가 자성이에요. 자성은 예서 350리, 묘향산 150리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가 묘향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성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지도에서 찾은 것만 써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묘향산이 여기고요. 자성은 여기든지 묘향산보다 더 멀든지 그렇겠죠. 제가 북한 지도가 뭐 정확하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표현한 건데 묘향산 어dim에서 삼촌이 산다고 해요. 삼촌이 산다고 한다. 근데 정확하지 않은 거죠. 삼촌이 산다고 하는데 정말 삼촌이 살아서 삼촌 집으로 가는 건지 인신매매를 해서 어디 알 수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이 불안감이 이 화자를 감싸고 있는 거죠. 자,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른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내임을 낸다.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지인 주재소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어떤 행정관료 같은 사람인데 이 내지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당시 일제강점기의 내지라고 하면 일본을 얘기하죠. 일본인 주재소장 같이 생긴 사람이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이
떠나는 계집아이를 향해서 인사, 배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집아이가 흐느껴 울고 있어요. 이 내지인 주제소장은 되게 악독하고 뭐 못되고 학대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진 않죠. 세조고리도 입혀주고, 물론 노동을 시킨 것 같긴 하지만 세조고리도 입혀줬고 가는데 와가지고 작별 인사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묘사되어 있진 않아요. 계집아이가 울고 또 이 광경을 본 차 한 구석에 어느 한 사람도 또 눈을 씻고,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집아이를 보면서 이 시의 화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 지인 주제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가 끝납니다. 이 풍경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백석에게는 팔원이라는 지역인 거죠. 이 지역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석시에서는 어떤 반일적인 성향, 또 투쟁적인 성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도 내지인은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묘사해야 되나, 어떻게 묘사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어야 되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잖아요. 백석시가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족의식, 어떤 자주의식 같은 게 보이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 이러한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행시초 중에 하나를 볼게요. 남행시초 4라고 되어 있는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여기 혹시 삼천포 출신 있나요? 삼천포. 네, 지도상으로 보면 삼천포가 이쯤에 남쪽 끝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 자, 삼천포를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볼게요. 아까 8원에서 그랬고 북관에서 그랬듯이 이 어떠한 풍경 자체가 이 백석에게는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인데, 자, 삼천포는 이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졸래졸래 도야지 새끼들이 간다. 귀 밑이 제릿제릿하니 볕이 담복 따사로운 거리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나른한 그런 풍경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잿더미에 까치 오르고 아이 오르고 아지랑이 오르고 뭔가 이렇게 몽환적인 측면도 있죠. 그리고 해바라기 하기 좋을 볕국간 마당에 볏집같이 누울한 사람들이 둘러서서 여기 피부색도 약간 노을해 보이는 거죠. 아마도 어디 눈 오신 날 눈을 치고 생긴 듯한 말다툼 소리도 노랗다. 말다툼인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풍요롭고 여유롭고 또 노란 빛으로 약간 환상적인 느낌도 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화자의 시선이죠. 화자의 시선. 그리고 소도, 기름에라고 하는 그 짐을 얹을 수 있는 안장 같은 거를 소가 이렇게 지고 졸고 있어요. 되게 여유롭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들 따사로이 가난하니 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가난한 모습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따사롭게 가난하다라고 백석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천포의 풍경이. 그러니까 이 풍경들은 정말로 부유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화자가 보기에 가난한데도 따사롭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난하지만 아마도 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정말 똑똑해서 많은 공부를 했던 이 백석이 보기에도 이 가난함 속에 따사로움이 있는 이것이 결국은 삶의 어떤 진리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석의 여러 시들에 보면 이렇게 따뜻하고 또 가난하고 또 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숭고미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아마 깨달음으로부터 얻어낸 게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화자의 시선으로
이 풍경을 바라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1936년에 썼던 작품이었고요. 자,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이번에는 한자가 써 있잖아요. 이 한자로 보면 이두국주가도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석이 쓸 때부터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의 제목을 이두국주가도 한국식으로 읽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더 일반적입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느냐? 잠깐만요. 이즈노쿠니 미나토 가이도 이렇게 읽어야 된다. 백석도 이렇게 읽으라고 한자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통의 경우에. 자, 이거는 실제로 이즈노쿠니라는 여기 이두국이죠. 한자로 하면 이두국이라고 하는 이즈노쿠니라고 하는 일본의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어떤 길을 보고 거기에서 본 풍경을 쓴 시이기 때문에 제목이 역시나 길 이름입니다. 그 길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제목으로 쓴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옛적본의 휘장마차에,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의 휘장마차에 어느 매 촌중에 새 새악시도 함께 타고 먼 바닷가의 거리로 간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어느 촌 새악시가 먼 바닷가의 거리로 간다는데 금귤 조그마한 귤, 금귤이 누런 마을을 지나가며 싱싱한 금귤을 먹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게 시의 끝이에요. 자, 아까 백석이 일부 민족주의자들 혹은 항일, 반일을 중시했던 사람들의 시각에 따르면 일본의 어느 거리를 묘사하는데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상화의 시를 봐도 도쿄에서라는 시 본 기억 여러분 날 텐데 도쿄에서 뭘 떠올리냐면 왜 말 없느냐. 우리 그 신을 부르잖아요. 이 토속적인 신을 부르면서 나는 너무 우리 조선 땅이 그립다. 왜 그 신은 나에게 말이 없느냐. 이 휘황한 빛과 조선의 어두운 불빛을 대비적으로 보면서 거기서 계속 방황하는 그런 화자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시에서 보면 여기 분명히 일본이고 이 조선인으로서 일본 땅에 가 있는데 백석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일본 땅인데 조선을 떠올리게 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나 표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백석의 경우에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을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겠죠. 다른 시 한번 더 볼게요. 일단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자 어디냐? 여기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도쿄가 여기 있고 도쿄 밑에 이 바닷가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즈반도라고 하는 그 백석시의 이두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즈반도가 여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스승님과 그 동학들과 함께 백석 일본 문화 기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행 상품은 없는데 우리가 백석의 발자취를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쪽 백석이 갔던 지역, 이 이즈반도 지역을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되는 그 배경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서 백석의 마음을 막 느껴보려고 애썼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자, 이 이즈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즈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여기 시기의 바다라는 시입니다. 여기도 백석이 시를 발표할 때부터 이 시기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썼어요. 아까 그 이두국주 가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자로 쓴 이유는 이걸 시기라고 한국식 발음을 할 게 아니라 다르게 읽어야 된다는 뜻일 거라서 가키사키로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가키사키의 바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가키사키는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이즈반도 중에서도 요 끝에쯤에 여기 있는 게 이제 가키사키입니다. 가키사키의 바다. 뭐라고 써 있는지 보니까 저녁밥 때 비가 들어서 바다엔 배와 사람이 흥성하다. 참대창, 참대로 만든 대나무 창에 바다보다 푸른 고기가 끼워져 있고
섬돌에 곱조개가 붙는 집의 복도에서는 배창, 선창에 고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 마을에 이렇게 어부들이 고기 잡아서 들여오고 이런 풍경이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이슥하니 뭔가 이렇게 여기 있죠. 이슥하니 시간이 꽤 흘러서 물기에 누구시 젖은 황굿의 자리, 그러니까 왕골 자리 같은 그런 데서 저녁상을 받은 가슴 앓는 사람은,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나 보죠. 저녁상을 받은 그 가슴 앓는 사람은 참치회를 먹지 못하고 눈물겨웠다. 그러니까 이 회라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병색이 좀 심한 사람인 거죠. 눈물겨웠다. 이 어느 민족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키사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일본 사람일 확률이 높지만 백석시 이 가키사키의 바다에 있는 화자는 그 사람의 국적이 일본인지 조선인지 어딘지가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가슴 앓는 사람인 거예요. 가슴 앓는데 참치회도 먹지 못하게 그렇게 아픈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둑한 기슭의 행길에 얼굴이 헬쓱한 처녀가 새벽달같이, 그리고 아즈네인데 초저녁인데 병든 사람은 미역 냄새 나는 덧문을 닫고 버러지같이 누웠다. 막 풍경도 그려지고 냄새도 막 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느낌이 막 오는 것 같죠. 이 가키사키를 백석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주목을 해서 보면 이 백석이 어떤 식민지 청년의 어떤 울분과 서름으로 이곳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비판해야 될 것이냐, 물음표가 생깁니다. 과연 비판의 대상인가? 일본 놈 죽어도 싸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가? 저런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선에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태도가 정답인 것인가?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이러한 태도로 우리나 그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도 다 각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자, 이렇게 이 일본에 대한 인식, 이 가키사키, 이즈반도에 대한 인식을 백석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행시들을 쭉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식민지와 제국의 거리. 아까 우리는 보통 일제강점기의 시나 문학 작품을 어떻게 여기기 쉽냐면 당연히 거기에는 일본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다.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숨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고 사실 그런 작품들이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보아오던 작품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백석 같은 태도로 아까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오히려 친일적인 성향의 작품들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1940년대 넘어가면 이제 종군을 장려하고 이러한 문학 작품들도 많은 문인들이 발표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이기도 하고요. 자, 이마의 경우에 어떻게 또 제국을 체험하고 인식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가 있는데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길어서 제가 읽기가 좀 어려운데 혹시 누가 읽어볼 사람 있을까요? 제가 마이크 혹시 몰라 가져왔는데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나요? 길어서 얘기를 하기가 좀 자, 없으니까 강제하지 않고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는 제목에 써 있는 대로 배경이 어디냐 하면 일본 요코하마 항이에요. 부두. 우산 받다. 이건 지금은 우산을 쓰다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우산 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우산 받고 가라 이렇게 받다라는 동사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쓴 요코하마의 부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임화의 시의 특징을 보면 어떤 영화적인 기법을 도입한다. 그래서 그런 그 기법으로 쓴 시를 단편 서사시라고 한다. 이런 언급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짧은 서사가 있는 시, 또 배역이 있다라고 해서 배역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말하는 어떤 배역을 맡은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대사를 치는 것 같은 독백하고 방백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들을 특정 기간에 썼는데 이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도 그러한 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냐? 이 요코하마의 부두에서 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자가 항구의 계집애야, 이국의 계집애야. 이 이국의 계집애가 누구냐? 이 밑에 이제 단서들이 나오죠. 이 계집애를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도크를 뛰어오지 말아라. 이 부두의 도크. 뛰어오지 말아라. 도크는 비에 젖었고 내 가슴은 떠나가는 서러움과 내어 쫓기는 분함에 불이 타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 화자는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요코하마니까 요코하마로부터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계집애가 이 화자를 향해서 이 떠나고 쫓겨나가는 화자를 향해서 뛰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되게 극적인 상황.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런 효과를 지금 이마가 이 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오 사랑하는 항구 요코하마의 계집애야 도크를 뛰어오지 말아라. 난간은 비에 젖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읽는 사람을 이 장면 속으로 확 끌어당깁니다. 자, 여기 이제 생략된 부분이에요. 이마 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나마도 천기가 좋은 날,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좋다고 해도 이 서러움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소용없는 너만의 불쌍한 말이다. 너의 나라는 비가 와서 이 도크가 떠나가거나 불쌍한 네가 울고 울어서 좁다란 목이 미어지거나 이국의 반역 청년인 나를 머물러 두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상황은 이국의 반역 청년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이 청년, 조선 청년이겠죠. 조선 청년을 일본 땅으로부터 강제로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건 네가 어떻게 되건 이 나라는 상관하지 않는다. 날씨가 좋아도 그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다. 이게 여기까지 나온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마가 열혈 청년이고 혁명가라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보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를 위하고 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째서 목숨을 맹세하였으며 어째서 눈 오는 밤을 몇 번이나 거리에 세웠던가. 거기에는 아무 까닭도 없었으며 우리는 아무 인연도 없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 나는 너와 이 소녀와 이 이국의 반역 청년은 무슨 관계냐? 이들은 동지였던 거예요. 동지. 우리가 이마의 생애를 짧게 봤을 때 일본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다. 근데 일본의 어느 대학에 적을 두었다 이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일본의 그 프롤레타리아 그 계급 그 기관지인 무산자에서 편집일을 돕고 거기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결국은 이마가 했던 건 뭐냐? 거기에 프롤레타리아 계급 운동을 함께 한 거죠. 그 안에서. 그 경험들이 이 시의 어떤 이 시를 해석하는 단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들과 나는 일본 사람, 조선 사람 이런 걸 떠나서 계급 혁명이라고 하는 민족주의보다 그들이 보기에는 더 큰 가치죠. 어느 민족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민족이건 간에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야. 이 하층 계급이야. 하층 계급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계급 혁명을 달성해야 되는 동지로 인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민족주의를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너 그 사람들과 나는 이 목숨을 맹세할 정도의 동지의식으로 뭉쳐 있었던 관계인 거죠. 이국의 청년과 이 조선의 서로 이국이잖아요. 이국의 계집애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는 이국의 반역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서로에게 이국이지만 이들은 동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인연도 없었는데 아무 까닭도 없었는데 그러한 대의를 위해 우리는 서로 목숨까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다. 그런 동지가 된 거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또 서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이국의 계집애, 나는 식민지의 사나이. 서로 이런 처지가 다르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한낱 근로하는 형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른 나라의 목숨이 한 가지 밥을 먹었던 것이며 너와 나는 사랑에 살아왔던 것이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냐? 그걸 초월해 있는 거예요. 연인, 사랑, 각자 자연인대 자연인의 사랑을 뛰어넘는 더 숭고한 사랑, 혁명이라는 가치로 묶여 있었던 관계다. 이런 것들이 이 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자, 오 사랑하는 요코하마의 계집애야 이렇게 쭉 나는 지금 이 땅에 남은 것을 다 두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려고 태평양 바다 위에 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극적인 상황을 딱 하나의 장면으로 잡아서 계속 이 화자 식민지 사나이의 말로써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코하마의 새야. 아까 그 계집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 서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동양의 여자들을 새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영화들이 꽤 나타나는데 여기도 그런 상징을 쓰고 있죠. 요코하마의 새로 비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도 너는 굳건하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너는 쓸쓸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람이 불지 않느냐. 너의 종이 우산이 부서지면 어쩌냐. 어서 들어가거라. 이게 되게 극적인 상황이에요. 극적인 상황. 너의 게다 소리. 게다를 신고 있네요. 여기서 더 확실해져. 얘는 일본 아이구나. 일본 여자아이구나. 가봐라. 얼른 가봐라. 뛰어오지 마라. 자, 나야 쫓기어가지만은 그 젊은 용감한 녀석들은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새창살 밑에 앉아있지를 않을 게며 네가 있는 공장엔 어머니 누나가 그리워오는 북녘의 소년공들이 있지 않느냐, 유년공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 누구냐? 그래서 우리 노동자 계급의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너는 굳건한 그런 누나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그런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걔네들 옷을 빨아야 되고 안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힘내라. 여기 지금 뛰어오면 어떡하냐.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북녘은 일본의 한 지역인데요. 여기도 민족주의를 초월해 있어요. 그들에게 얘네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이 화자에게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 있는 노동자 계급의 하나인 거예요. 나와 얘네들은 같은 계급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도 계속 이 시를 끌고 가고 있죠. 계속 그 얘기입니다. 주저앉지 마라. 자, 여기 그 녀석들은 그것도 모르고 갇혀있지를 않은가. 이 생각으로도 이 분한 사실로 비둘기 같은 내 가슴이 빨갛게 물들어라. 이건 이제 분노하라는 뜻이에요. 이 분노를 잊지 말고 이 분노로 일어나라. 주저앉지 마라. 견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하여 하얀 네 살이 뜨거워서 못 견딜 때 이 분노가 안에서 쌓이고 쌓여서 터지기 직전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그대로 그 얼굴에다가 그 대가리에다 마음껏 매다 쳐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누구 얼굴에다 이렇게 매다 치라고 하고 있느냐 궁금하죠? 누구냐 이게? 자, 누굴까요? 자, 여기에는 제가 생략한 부분인데 일본 천황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요.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해서 이 조선의 청년은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이 일본 땅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천황에 대한 분노를 키워라. 쓰러져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분노를 키워서 천황에게 보복해라. 어느 순간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때 네가 그렇게 보복하고
들고 일어섰을 때 나는 뭐 할 거냐? 나는 지금은 가지만 부산 동경을 거쳐 동무와 같이 다시 요코하마를 그때 왔을 거다. 오랫동안 서럽던 생각, 분한 생각에 피곤한 네 귀여운 머리를 이렇게 내 가슴에 파묻어서 울어도 보고 웃어도 봐라. 이제 뛰어오지 마라. 이런 당부가 이 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보면 이들의 연대 또 이들의 연합 이런 것들은 국적, 민족 이런 것들을 초월해 있다. 초월해야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공동체적인 연대감들이 이 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시들을 별로 볼 일이 없었을 것 같아서. 아까 그 작은 소제목에 보면 이제 시게하루라는 사람이 등장했었던 걸 여러분이 봤을 텐데 이 이마가 일본의 도쿄에 갔을 때 그 무산자라는 잡지 일을 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마는 계급주의에 심취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냐면 이 나카노 시게하루라고 하는 평론가이자 이론가인 이 사람의 글을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심취해서 읽었다는 얘기를 스스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카노 시게하루의 작품이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까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를 한번 떠올리면서 이 시를 보면 유사성이 굉장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 제목이고요. 여기 보면 신이여 잘 가거라 김이여 잘 가거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성시잖아요. 이 시게하루는 한국의 이 동지들 같이 계급주의 운동을 하던 이 동지들이 추방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씨를 가진 누군가, 김씨성을 가진 누군가에게 잘 가라고 작별 인사를 해요. 아까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는 배경이 요코하마 항구였고 이 시의 배경은 시나가와 역이라고 하는 기차역. 이 두 개는 기차역과 항구라고 하는 다른 공간이지만 속성상은 같은 거예요. 추방당하기 위해 떠나는 곳, 그리고 그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래서 헤어짐이 존재하는 이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이 두 개는 속성상 같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잘 가거라. 그대들은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서 차에 오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시성을 가진 누구여 잘 가거라. 또 한 분에 이어 이건 이제 번역한 건데 우리 한국어로요. 아마 이제 이 씨 부부를 이야기한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씨와 이 씨 부부. 그래서 또 한 분의 이는 이 부부. 또 한 분에 이어 잘 가거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부모들 나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대들 나라의 시냇물은 겨울 추위에 얼어붙고 그대들의 여기도 천황이라고 나오잖아요. 천황에 반항하는 마음은 떠나는 일순에 굳게 얼어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왜 천황에 반대하느냐. 조선의 청년과 이 일본의 청년들이 왜 공통적으로 이 천황에 반박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신봉했던 계급주의는 계급혁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계급, 상위 계급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르주아 계급을 전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이 계급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이 전복된 위치를 만드는 것이 계급혁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야 되겠죠. 이 천황은 기존의 질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기득권, 기존 질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천황이건 자본가 계급이건 이들이 다 전복시켜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일본 지배계급 입장에서도 이 계급주의 운동을 하던 이 세력들을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추방하게 되고 탄압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들의 전복적인 혁명 사상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천황은 공통된 적이고요. 이 추방 명령을 하는 주체도 천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천황에 반항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감상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묘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뒤부분 보면 조선의 사나이요 계집된 그대들
머리끝 뼈끝까지 꿋꿋한 동무. 자, 문제의 지점이 나옵니다.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앞잡이요 뒷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지의식인데 조선인들은 뭘 담당한다고 되어 있냐면 앞잡이와 뒷군, 그러니까 앞과 뒤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보면 본진이 있죠, 본진. 본진이 있고 앞과 뒤에 군대가 다 각각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에서 보면 은연중에 나는 동지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나는 제국의 청년, 너희들은 식민지의 청년,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도 드러나 있다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요. 이게 문제적인 지점으로 꼽힙니다. 본진이 아니라 앞잡이고 뒷군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라는 점인데, 자, 너희들 가거든, 조선으로 돌아가거든, 그 딱딱하고 두꺼운 번질번질한 얼음장을 두드려서 뭐 깨서 홍수를 일으켜라. 그리고 또다시 해협을 건너뛰어 닥쳐오너라. 돌아와라. 너희들 조선 땅에 있는 그 혁명을 완수하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렴, 우리 동지들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뭐 고베 나고야를 지나 동경에 달려들어 그의 신변에 육박하고 그의 면전에 나타나 그를 사로잡아 그의 멱살을 움켜잡고 그의 멱 바로 거기다가 낫살을 겨누고 만신에 뛰는 피에 뜨거운 복수의 환희 속에서 울어라 웃어라. 되게 무서운 표현이 들어있죠. 여기 그가 누구냐? 일본 천황이에요. 일본 천황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라는 게 이게 되게 섬뜩하고 잔인할이 많지 직접적으로 써 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거기에서도 혁명을 완수하고 여기 와서도 복수를 완성하여라. 이러한 시의 내용이 바로 주된 내용이 되겠죠. 무섭죠? 어떻게 이 시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정말 너희들은 우리 나의 동지야. 피를 나는 동지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자, 이 시가 쓰여진 시기는 1929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먼저 쓰여졌고요.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는 그 뒤에 쓰여져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가 시게하루의 비 내리는 시나가와 역의 답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동경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마가. 그리고 이 동지의식, 여기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동지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화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자, 이 작품이 29년에 발표되었고 47년에 개작이 이루어집니다. 47년은 언제냐? 일본에게는 패망이고 우리나라에게는 광복이었던 1945년 8월 15일이 지난 시점이죠. 이 개작이 선명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프롤레타리아 앞잡이여 뒷군 후서 깨고 오너라, 다시 오너라. 그래서 천황의 멱살을 부여잡고 피해 어쩌고 복수를 해라. 이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잘가라 신을 반복합니다. 잘가라 신, 잘가라 김, 잘가라 이, 잘가라 여자인 이. 잘가라는 말이 한 번 더 반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딱딱하고 두터운 미끈한 얼음장을 두드려 깨라. 이건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홍수를 흘려보내라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일본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뒷방패, 앞방패라고 좀 더 뜻이 선명해졌어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진을 보호하는 앞방패, 뒷방패 역할. 그리고 또 한 번 잘 가라. 보복의 환희에 울며 웃는 날까지. 이 개작의 양상을 보면 이 사람들은 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일본에게는 정말 뼈아픈 패망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천황에 대한 복수를 이렇게 잔인하게 직접적으로 피 튀기는 내용을 쓰기는 어려웠겠죠. 이 개작의 양상을 보면 첫 번째 달라진 점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인데 뭐가 달라졌나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뭐가 달라졌어요? 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원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오라고 돼 있어요. 닥쳐 오너라. 여기 고베 지나고 나고야 지나고 동경 달려들어서 다시 와라. 우리 보복하자.
우리 보복하자가 아니라 너희 보복해라지. 너희 보복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계작에는 다시 잘 가라는 얘기가 하나, 둘, 셋, 네 번 반복돼 있어요. 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랄까? 의식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다시 오라는 얘기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복수의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약간 모호하게 써 있어요. 보복의 환희에 울며 웃는 날까지. 그냥 또 잘 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복하고, 누구한테 복수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느냐. 당시에 도쿄에서 같이 그 계급주의 활동을 했던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북만, 김두용, 이북만 이런 사람들이 이마와 함께 같이 활동을 했는데 기록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 프롤레타리의 뒷방패, 앞방패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같이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마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라고 믿었는데 이 제국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어떤 나라 또 식민지라고 하는 그들의 상황 이 두 가지 차이가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던 이 두 나라의 청년들을 진정 어린 동지애로 묶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빠서냐 혹은 조선 청년들이 너무 있는 그대로 믿은 순진한 사람들이어서냐 그게 아니라 둘 다 시대와 어떤 역사의 희생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아마 두 집단의 연합은 정말 이마가 바라던 대로 목숨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뜨거운 동지의 연대의식을 가진 그들의 공동체로 그들을 묶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이 역사의 거대한 파도는 이 두 나라의 청년들을 있는 그대로 묶어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에 보면 그런 점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씁쓸하게 느껴져요. 아까 비 내리는 시나가와 역보다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가 더 뒤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마의 시를 보면 얼마나 그 동지애로 가슴이 뜨겁고 절절했는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 여러분 시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가치 판단을 떠나 있는 일이에요. 나쁜 놈들, 아유 바보들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어떤 맥락 아래 놓여 있던 그들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이 둘 다에게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그런 시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있죠. 시기하루와 임화. 이들은 진정한 동지가 될 수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에게 좀 남겨보고 싶습니다. 자, 시간을 좀 남긴 이유는 좀 못 봤던 AI 시화를 좀 더 보기 위해서입니다. AI 시화를 잠깐 몇 편만이라도 좀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디 갔죠? 네. 지금
그때 어디까지 봤죠? 잠깐만요. 여기까지 본 것 같은데 이거 안 봤죠? 흐르는 숨결 여기 안 봤죠? 아, 네네. 여기서부터. 자, 제 코멘트는 좀 생략하고요. 그 창조자들 이야기를 주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누구죠? 박지성? 왔어요? 박지성 안 왔어요? 안 왔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오늘 본 북관인데 정원준? 네, 네. 아, 네. 네, 여기다 대고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잡고. 네, 뭐 느꼈던 점이나 이 시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거나 이거 자유롭게. 사실 오늘 교수님께서 뭔가 그 설명을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조금씩 의논을 마치셨는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옛날에 무형고기 관련된 수업하면서 백석 시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던 걸로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백석 시를 보면 사실 느껴지는 아이러니들 중 하나는 백석이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신세대적인 그런 인물이잖아요. 오히려 뭐 여러 국어를 다 이해를 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문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히려 되게 사실 시를 굳이 쓴다고 하면 한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 영어나 그런 걸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한 인물이 막상 시를 쓸 때는 뭐 들어가는 게뭐 거미새끼 한 마리나 내지는 뭐 초가집이 아니면 뭐 내 고양이 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쓴다는 게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져서 그냥 그런 데에서 오는 이질감을 그림으로 굉장히 좀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그냥 완전 기몽도의 민화 같은 정말 그런 판타지적인 전통의 어딘가에 갇혀있는 그런 구도에서 백석 혼자만 정말 세련된 동작을 입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게 GPT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민화의 어떤 그 형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요소들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번역풍의 그림을 그려서 좀 포기를 했고 그래서 그냥 나온 그림이 이제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나왔는데 그런 그림에서 특히 이제 그 GPT가 이해를 할 때 명태 창란젓이 뭐 그림을 뭐 줄거리까지가 한 단어로 봐야 되는데 AI가 그냥 명태도 끊어서 보고 창란젓도 끊어서 보고 뭐 줄거리도 끊어서 보고 그래서 그냥 좀 생선이 그래서 저게 명태라고 올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훼손하진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내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 내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약간 느꼈던 거는 좀 특히 이 시에서는 좀 유난 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밥을 먹으면서 좀 기억이나 그런 걸 회상한다고 해도 나의 개인적인 기억이나 뭐 일본 생활에서의 백석의 기억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백석이 정말 위대한 시인이고 이걸 이해하니까 이 플롯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지. 정말 뭐 알지도 못한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갑자기 피자를 먹으면서 나는 뭐 120년 전에 나폴리 그리 도리지도 못했던 시절에 그 백성들의 뭐 애환과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쓰면 그것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걸 거라 거기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봤고 그랬을 때 백성이 막 적극적으로 반일적인 시를 쓴 건 아니지만 정말 아주 모던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어떤 전통과 향토성을 부각하는 시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뭐 백성의 그런 소극적인 저항과 뭐 이주와 정주상의 뭐 갈등의 그런 걸 좀 부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자 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일단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굉장히 이 시만 보면
그 퀴퀴하고 쿰쿰하고 되게 토속적인 음식인데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고 딱 풀정장을 착장하고 있는 게 되게 낯설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백석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면 이렇게 입고 먹었을 수도 있겠다는 개연성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감상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그것도 이게 우리 창조자가 나중에라도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림은 노지호 왔어요? 네네, 저 뒤로. 네, 이번에는 그 시 같아요. 그 뭐죠? 밤전차 안에서. 저는 일단 이 시화를 그리면서 GPT라는 그 AI를 사용하면서 처음 이렇게 과제를 해보았는데 시화를 형성하면서 좀 새롭고 재밌었던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 GPT가 해석한 이 시와 제가 해석한 이 시의 차이점에 또 주목하면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시속 구절을 먼저 제시를 했을 때 그들이 내 눈에 쓰림을 주는데 내 몸은 누가 돌보나? 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AI와 저의 시 해석의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저는 이 구절이 단순히 사회적 소외를 넘어서 동양인 화자가 서양인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강조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와 동시에 서양인들로 가득 찬 전차 안에서 동양인으로서 느끼는 정체성 혼란과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불안감으로 이 구절을 해석했는데요. 하지만 이 AI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저와 달랐습니다. 화자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자신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내 몸은 누가 돌보나? 라고 말한다라고 해석했는데요. 이는 화자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자신 역시 이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이 그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들보다 AI가 해석한 시 해석은 실제로 화자가 느끼는 고립과 불안함의 감정을 더 깊고 그리고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미 시를 읽으면서 그 AI의 도움 없이 시를 읽으면서 스스로 화자의 소외감 그리고 고립감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맥락과 시대적 배경으로 연결함으로써 화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더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심화된 어떤 사회적 배경 분석과 화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확장시켜줬기 때문에 시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왜 이 화자가 이런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서로 좀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그냥 화자가 그냥 시카고라는 타지에 놓여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 놓인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고립감과 불안감인가 보다 했는데 GPT는 그 상황을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제 감정을 조금 더 심화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많이 발전했네요. 네, 박수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어디 갔죠? 네, 정동우?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이 시는 똑같이 오늘 본 북관인데 좀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네, 저는 우선 이 시를 내계적 관점에서 읽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시를 읽고 상징적인 의미를 장점 인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내용이 저는 고향을 생각하는 것에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고향을 마음속에서 그리는 그런 쓸쓸한 분위기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화자가 직접 고향 마을을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고향을 생각하는 화자를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GPT에게 겨울이라는 배경에 주목하지 않고 쓸쓸한 분위기를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 필렛 댓글에서 시화를 근대적인 느낌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현대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따뜻한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생각한 이 시와 확실히 쓸쓸한 분위기와는 한 장면이 대체시키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초가집이 놓여있는 마을보다는 근대적인 느낌의 마을을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음식에 주목하게 되는데 우리가 북관 시를 보면 사실 그 북관 그 시의 제목이 북관인 것은 음식을 토대로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 지방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음식 없이 AI 시화를 그려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신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유연함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고 유은채? 유은채도 없어요? 넘어가고 김나윤? 아, 네. 앞으로 마이크 좀 보내주세요. 자, 나는 하나의 손바닥 위에입니다. 이것만 볼게요. 여기까지. 저는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약간 한영수 시인의 시대적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저의 상황에 대입해서 시를 해석을 했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 약간 현대인들이 약간 삶의 방향성, 삶의 기준점이 없어서 이런 경쟁사회, 개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독을 느끼고 또한 모순과 부담리를 마주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이런 한영수 시인에서 이런 붉은 피에 있는 그런 손바닥 인양을 보았고, 그래서 그 손바닥 위에 있는 천사가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상형, 어떠한 삶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과 더불어서 한영수 시인의 시대적 상황을 같이 제시해서 챗GPT한테 이런 시의 해석을 부탁했고,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이 시에 있는 여러 키워드를 뽑아주면서 시화를 생성해 주었는데, 맨 처음에 이 시에 붉은 피가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그림에 그런 붉은 피가 조금 자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피를 붉은 빛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런 천사의 신비로움을 강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시화가 생성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천사에 대한 어떤 지시사항 없었는데 그냥 천사가 있다는 걸 이런 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낸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일단 박수 보내주시고, 이 함영수의 이 시는 그 아마 다음 시간쯤에 언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저는 이 AI 시화를 보면서 그런 좀 연구 의혹이 하나 생긴 게 있는데,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표상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어떻게 날개를 달고 있다, 뭐 머리가 길다, 여성의 모습이다,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천사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AI도 당연한 듯이 이런 모습으로 그려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그린 시야에 따르면 그냥 어떤 올챙이 모습의 그 천사인 경우도 있었고, 혹은 화자의 모습을 또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날개만 달게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 천사 표상 연구를 해봐도 너무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좀 영감을 주는 작업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으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